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카르텔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마디쯤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제 인생 경험에서는 유일하게 좀 비슷한 때가 70년대 말을 지금 떠올리게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70년대 말하게 되면 역사적인 공간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소위 박정희 체제 때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간이 70년대 말인데요. 79년대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으니까 10월 26일 날이에요. 소위 유신 체제죠. 종신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서 독재를 했던. 근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상황이요. 그때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막 하고 그러는데 이걸 엄청나게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해요. 중앙정보부 동원하고 그다음에 보안사도 동원하고 뭐 경찰 병력은 당연하고 검찰 검경 동원은 당연하고 해가지고 탄압을 엄청나게 하죠.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울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이 소위 그 분위기가 이제 자포자기 이 분위기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분위기가 확 죽은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 보면은 뻔뻔하잖아요. 예? 그냥 뭐 자기들이 비판받을 짓 해도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밀어붙이잖아 계속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뭐냐면은 지쳐가는 거잖아요. 예? 뭐 국민들이 이렇게 그 비판하는 얘기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들 그거 하고 앉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당 국힘당이죠. 국힘당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 박정희 때와 비슷한 것이 박정희 때도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은 자기가 지명할 대통령이 지명한, 예? 그걸 유정해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이 3분의 1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거 장악한 거지. 장악한 거죠. 예?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기가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이 소위 말해서 21세기 유신의 버전이에요. 유정에 의한 버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그 힘이 유정예로 전락한 거야. 70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3일 날 선거 지고 나서 제가 좀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관전평을 조금씩 내놨었죠. 그때 했던 거 여러분들 84회인데 4월 13일 날 그때 기억들 나십니까? 그때 제목은 제가 화폐전쟁과 화폐경쟁을 다루면서 관전평을 5주 관전평을 하겠다면서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세 가지를. 예? 미국의 절대적인 힘에 의존한 한미동맹 몰백론이 만드는 외교첨상. 여기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소위 뭡니까? 중국 배제론 얘기를 하고 앉았고, 예? 나토에 가가지고 그 하고 앉았었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친일 행각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아나무인 태도 시작했다고. 제가 그 당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보도 중요한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용산 집무실 이전 이런 걸 추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잘못 낀 첫 단추의 얘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갑자기 용산으로 옮겨가겠다고 하면서 예산 문제 가지고 이제 이 재정 낭비 이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호체제라든가 보안체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갑자기 용산으로 옮겨놓으니까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특별하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심장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심장 부분의 가장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있는 곳에 그 부분을 갑자기 옮기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예? 보안과 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이게 도시의 시스템을 해체시킨 거야. 그걸로 갑자기 가버리니까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보안 시스템, 안보 시스템들이요. 이게 12구 대참사를 만든 겁니다. 예? 12구 대참사들을. 경찰이 그러니까 용산을 그러니까 해야 되고 서초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12구 대참사가 생긴 거잖아요. 도시 시스템을 해체시켜서 생긴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두 번째 단추도 이게 어긋난 거죠. 그 다음에 보안 안보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보안 안보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야 그게 용산에 거기다가 국방부까지 저쪽 쫓아냈으니까는 보안과 안보에 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북한 드론이 그러니까 들어오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를 이 참상을 만든 것도 그거잖아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잘못 낀 첫 단추를 알았을 때 이게 실수를 한 거를 실수를 인정을 하고 다시 우리 와이셔츠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맨 단추 잘못 끼게 되면은 풀르고 다시 껴야지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걸 고집 피우면서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계속 어긋나는 거죠, 뭘. 예? 그런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언론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로 저는 이제 인터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언론들 가면요. 예? 인터뷰도 안 해요. 이거 언론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장동 그렇게 쑤시고 하면서 언론들 검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변인으로 하면서 썼던 사람들 도대체가 지금 그 대장동 이재명에 대한 그 얘기는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예? 이거 어디 딴지인가 어디에 나왔던 그 만화를 제가 얘기한 건데 검제자들 해가지고 검사가 범죄자들이라는 거죠. 성상납 받아도 괜찮아. 향응접대 받아도 괜찮아. 증거조작 인멸해도 괜찮아. 공짜 주식 받아도 괜찮아. 자녀 부정 스펙 쌓아도 괜찮아. 가족이 주가 조작해도 괜찮아. 예? 이런 거 만약에 국회에다가 만약에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이것도 철수시키라고 그럴까요? 이거 다 사실이잖아.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국민들, 의식이 없는 국민들은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열등감들을 갖고 계셔. 우리가 전통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나가서 장원급제하고 이런 거잖아. 그게 현대적으로 얘기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시패스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지방에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누가 고시패스 한 사람 나오게 되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요, 참 아직도 후진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검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막장으로 가는 거야. 예? 그 뻔뻔하잖아 그냥. 예? 그냥 뻔뻔하잖아. 자기들은 그러니까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법부도 거기지만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36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이건 30 몇 년을 그러니까는 군에서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살아온 사람이, 예? 이 사람은 사성 장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예? 사성 장군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북한과 내통한 사람으로 몰리니까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진짜 이게 한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그러니까 투사로 만드는 이 사람이 투사가 돼 자기가 투사가 된 예? 이런 비극적인 제가 웃으면서 좀 얘기하지만은 안보의식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예? 갑자기 북한하고 내통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아무리 국힘당이 코너에 몰렸어도 그렇지 예? 코너에 몰렸어도 그렇지 참 진짜 보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똥별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 옛날에 군대 보면 똥별들 많다 그러는데 김병주 장군이 진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기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30%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사람이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12월 27일 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있잖아요. 그 선거 과정 속에서 그 AI 윤석열이 등장한 적 있었죠. AI 윤석열이요. 그거 그 대통령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AI 대통령이 내세우면은 실수는 최소화될 것 같거든요. 실수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을 그냥 내뱉어. 예? 아니면 우리가 일부 시중에서 해제되는 게 뭡니까? 술안주거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들 아는 사이에 하는 얘기들을 그냥 툭툭 던지면서 그냥 이렇게 내뱉듯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않는 사실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건 AI한테 시키면은 AI는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아니, 국가가 소멸도 시장을 없애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저처럼 이쪽에 전공한 사람이 지금 볼 때는요. 먼저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산물이 상품이 아니에요. 경제학적인 개념에 의하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대 속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상품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가 소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품은 뭐냐면요, 생산의 목적이 시장의 판매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든 생산물을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장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토지하고 노동하고 화폐가 특히 토지하고 노동이 상품이 돼야 됐었어요. 근데 토지하고 노동은 본래 상품이 아닙니다. 토지는 뭐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순수한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이건 더 필요하다고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렇죠? 노동의 원형은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을 갖고 있어. 그럼 자기 노동력을 판 거잖아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만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예?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든 거냐? 그러면 학생들 웃지요. 예? 인간은 본래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될 수가 없는 존재죠. 근데 상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상품화시킨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전 시대는, 시장경제 이전의 시대는 농업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토지하고 그러니까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뤘죠. 그 토지를 경작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자기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사는 임금 노동자가 되려면은 그 토지하고 인간을 분리시켜야 됐던 거예요. 분리시키면은 자기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몸뚱아리만 남았으니까는 자기 몸뚱아리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계 소득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자본은 그러니까 노동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즉 그러니까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토지하고 노동을 그러니까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다 본래는 상품이 아닌 거고 본래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는 폴라니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허구적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죠. 허구적이라는 게 소설을 우리가 픽션이라 하잖아요. 예? 픽션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은 우리가 허구라고 그러잖아요. 허구요. 예? 그러니까 본래는 그러니까는 상품이 아니거나 상품이 될 수 없는 건데 이게 상품이 됐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본래 상품이 아닌 것을 상품화하다 보니까는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죠.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요. 토지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그러니까 이건 뭐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소위 종액운동, 인클로저 무브먼트라는 게 진행이 되거나 노동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했던 거예요. 화폐도 마찬가지죠. 화폐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가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값싸게 사가지고 비싸졌을 때 팔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 거래 엄청나게 합니다. 세계 국제 금융시장에 금융거래 중에서 95% 이상은 이 환거래예요. 예? 환거래입니다. 그렇죠? 화폐가 상품이 된 거예요. 근데 화폐는 누가 만든 겁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만들잖아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그걸 시장에다가 공급해가지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화폐는 원래가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상품이 됐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월가의 이해, 월가 금융자본의 이해에 따라서 환율 제도가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로 바뀐 지가 사실은 70대 이후부터 이렇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고정 환율제에서는 화폐는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환율이 딱 고정된 거니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고정돼 있는 거니까요. 이걸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의 국가 권력이 월가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받들어 총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거 아닙니까? 국가 없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 뭐냐면 시장 경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인공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도의 정치적인 인공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인공물이야 이거예요. 인공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국가가 없이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은 시장과 시장 경제의 차이도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도 시장은 있었잖아요. 그 시장하고 오늘날 시장 경제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는 겁니다. 천양지차. 그 당시를 가지고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당시의 시장은 아주 부분적인 역할만 했어요. 소위 필요한 자원의 배분을 국가라든가 공동체가 오히려 대부분을 했었어요. 시장은 그 일부만 담당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서 운영되는 걸, 이걸 시장 경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노동과 화폐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반드시 돼야지만이 시장 경제는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는 거 과정 속에서 국가 개입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정도를 모르다 보니까는 노조를 혐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자본의 자유만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이런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한 얘기를. 이거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굉장히 웃어요. 아니,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 우리나라 윤석열이요. 예?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웃어요, 진짜. 과거에 박정희가 70년대에 금지곡을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외국에 나가서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웃어, 걔네들이. 예? 대중가요로 그 기준에 안 만들면 금지시켜버리고 그랬다니까는 웃어요. 웃어. 그 노래의 내용 가사 좀 궁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예? 똑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AI 윤석열을 다시 하기를 좀 권유합니다. 적어도 인간 윤석열보다는 실수를 최소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찌질해요. 지금 시중에 윤석열은 뭐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합의다라는데 저는 박정희까지 포함해서 이게 합의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윤석열은 지금 정책적으로는 주로 이명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는 박정희, 전두환 사고고 정책은 이명박 거를 그대로 과거에서 다 이렇게 그것을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합니다. 예? 그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전무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권은 금융위기 이전의 사고에 기초한 사람들이 다 구성돼 있다. 시대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언론 통제 방식이잖아요. 예? TBS의 김어준이 대표적인 그 사례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뭡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이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 보니까는 민주주의와도 관련되어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에서 국가에서 이걸 규제와 통제를 하죠. 예?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되게 공중파. 그다음에 신문사도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니까는 예?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특히 뭐 특정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같은 그러니까 힘 있는 특권층 중에 하나가 자본이다 보니까 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검찰에 의해서 조종되는 이런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언론 체계되잖아요. 공주파 중심의 언론 체계잖아요. 근데 현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 미디어 중심의 언론 체계로 바뀐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즉, 이 개인 미디어는 뭡니까요?
중앙, 특히 국가에서 규제나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언론 체계를 이거를 통제하려니까는 김어준을 오히려 그러니까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요. 영웅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찌질한 게 뭐냐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찌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찌질한 짓을 하는 거야. 뭐 슈퍼챗을 그러니까 뭐 3일 연속 그러니까 세계 1위를 하게 만드니까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외에서도 유명해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지금 언론 체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참 제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진짜 언론들도 찌질한 게 뭐냐면요. 김어준이 그런 말을 했죠. 김어준이 가끔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편파적으로 방송한다. 근데 과정은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우리나라 윤석열이 국어를 우습게 보는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졸렸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편파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들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한겨레 어느 기사 전 제목만 봤는데 그것도 참 이렇게 국어 실력들이 없는가 할 정도로요. 그 편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 특히 사회 현상은요, 인문사회 현상은요, 다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편파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은 의식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물을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는 똑같은 사물을 놓고선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물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관점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건 없습니다. 인문사회 속에서는요. 저는 그래 경제학 공부한 사람 중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이 전문가들이 가치 중립적이다 경제학을 하는데 그거 개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경제학 잘못 공부한 거야. 예? 특정 가치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특정 국가 이해 중심으로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 제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한테 한번 제기를 해보세요. 이게 왜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고. 자, 그러면은 김어준이 편파를 얘기할 때 뭐냐면 모든 것은 그러니까 가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는 사물을 그러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조차도 그러니까는 자기들 가치가 있잖아, 기준이 있잖아.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회사의 언론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은 공정하다 했던 게 뭐냐면은 그 가치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치가 논리 체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그 논리 체계가 적어도 그러니까는 이 상대방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로 뒷받침하겠다는 거잖아요.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팩트를 소개하다가 잘못 그리고 깜빡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편파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곤란한 거고 그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전 세계에. 그렇죠? 근데 김어준이 얘기한 편파적이라는 얘기는 가치 중심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 그거는요.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사가 가치 없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치 없이 하는 데들은요. 없이 기계적인 중립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가치 지향적인 겁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특정 가치의 관점인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편파의 뜻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편파를 당당하게 했다고 오히려 막 그걸 가는 사람도 있어. 참 보게 되면요. 진짜 국어 공부들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그러니까 나는 한겨레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뭐 기자인지 뭔지 알고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거 보고서는 참 진짜 큰일이다. 어? 대한민국이 진짜 국어교육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요, 아까 이제 제2의 유정회다.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이 좌표를 찍어. 최근에 그러니까 유명해진 나경원이 좌표를 찍으면은, 이준석 좌표를 찍으면은, 그 다음에 윤핵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차기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윤석열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이 완장패들이 막 나서가지고 집단 린치를 하잖아요. 그걸 보여줘야지만이 차기에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뭡니까요? 과거에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비난하는, 소위 말해서 북한 이들의 인민재판이라든가 잘 비판하는 공개재판 이런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학교 폭력 수준이잖아요. 예?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 좌표를 찍으면은 윤핵관이를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차기 공천을 받을 사람들이 완장 차가지고 막 집단 린치를 가는 거야. 예? 집단 린치를.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국힘당이라는 게 과거에 제2의 유정이하고 뭐가 틀리냐고. 박정희가 뭐 오다 내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박정희 눈치 보면서 하고 했었고,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예? 소위 말해서 헌법기관임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상황이 70대 말과 비슷하잖아요. 70대 말에, 그러니까 70대 초에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유신체제가 열리면서요, 아주 그냥 극악한 통제하고 폭력으로 갑니다. 폭력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대 후반 넘어가면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쓰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쳐가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체념 상태로도 많이 빠지고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는 이 대학가조차도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념 서클이라 썼는데 지하 서클이라든가 다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색출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체념 상태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79년 8월 9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성 노동자들, 그 당시 뭐 가발업체인가 어디로 그러는데 YH라는 무역회사인데, YH 무역회사요. 이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10수명 정도가 신민당 당사, 당시에 그러니까 야당이 신민당 이 당시에 그러니까 김영삼이 그러니까 총재로 저거 됐을 때 있었습니다. 당사를 점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야당이 자기들 목소리를 좀,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예? 가고 앉았으니까는 그걸 이제 신민당 당사를 점거해가지고 건 거예요. 하소연한 거야. 그런데 이틀 후에 경찰이 야당 당사를 난입합니다. 난입해서 진압을 하고 강제로 연행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YH 사태죠. 그러고 나서 8월 13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참 진짜. 예? 그 당시도 수박들이 있었어요. 신민당 내 수박들, 일부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을, 원외위원장들 내세워가지고 신민당의 자기 당의 총재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요. 가처분 신청. 총재 자격 없다고 법원에다가, 예? 총재 자격 박탈해달라고 이걸 내세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처럼 사법부가 9월 8일 날에 뭐냐면 YH 사태가 일어난 한 달 후에 가처분 결정을 합니다. 총재 자격 없다. 너 당신 이렇게 결정을 했어. 법원에서요. 아니면 코미디죠. 근데 이제 9월 15일 날 일주일 후에 김영삼이 이제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냥 웃기는 일이 벌어지니까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김영삼이 그 당시 뭐냐면 미국에다가 박정권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해요. 예? 박정희 정권 지지하지 말라고 철회하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가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4대주의자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하면서 10월 4일 날에는 국회에서, 아까 했잖아요. 국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정의 대통령이 3분의 1을 뽑게 해놨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장악할 수가 있죠. 예? 선거로 3분의 1을 구성하니까는
더구나 당시에는요, 선거가 완전히 진짜 무슨 뭐, 신발, 고무신 신발, 막걸리 신발 해가지고, 소위 금권 선거가 판을 찢게 했었어요. 70년은요. 10월 4일날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제명 처분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또요. 아주 코미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0월 4일날 김영삼 의원직 제명을 해요. 국회에서요. 예? 참, 진짜. 예? 박정희가 장악하고 있는, 박정희가 이제니까는 이 오달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힘당이 윤석열 따라 하는 대로 잡혀 찍으면 되는데 그대로 움직이는 똑같은 거야. 요즘 상황하고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김영삼의 이제 지역 기반이 부산 아니에요, 부산. 그러니까 10월 15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부산에서 부산대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민주선언문을 배포하고, 부산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도청, 세무서, 방송국들을 막 공격하고 그래요. 예? 이들 전부 다 당시에 방송국 이런 것도 전부 다 보게 되면 다 이제 이 유신 체제 앞에서 저거 역할을 했었으니까는. 예? 예? 언론이란 게 그랬었으니까요. 그래 이거 뭐지 막 이제 진압하려고 이제 군 병력 막 동원하고 경찰 병력 막 동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18일 19일 되면서 마산과 창원으로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 주변이죠, 이제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부마 사태인 거예요. 부산하고 마산을 합쳐가지고 부마 사태. 예? 그 18일 날은 뭐냐면 부산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마창에는 뭐냐면 유수령을 발표해. 그리고 군인들이 진주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막 군사재판으로 이제 넘기고 그러는 거예요. 군사재판으로. 이러다가 10월 26일 날에 김재규가 총으로 쏴버린 거죠. 김재규의 의거가 일어난 거죠. 예? 자, 그 79년도에요. 79년도에 저는 이제 대학생이 있었거든요. 예? 70대 말에 대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제가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그 당시 뭐냐면 서울에서는 막 체념 상태 이런 분위기가 막 확산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 대학생들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조금 좀 모이면은 그냥 와가지고 숨어있던 그러니까 저들이 소위 뭡니까 민간인을 이장한 이 경찰들이 막 들어와서 잡아가고 하여간 맨날 미행하고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 체념 상태 막 이렇게 있는 상태 속에서도 결국은 그러니까는 자, 이 당시 관계 뭡니까요? 이 당시 관계. 그럼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상황하고 대비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정치인을 포함해서요. 스스로 사회적 지도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를 철회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김영삼이 미국한테 지지 철회하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지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거꾸로 국회의원 몇 번 하면 다선 의원이 하거나 아니면 고위공직, 뭐 장관이라든가 무슨 뭐 심지어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한 이런 공직 경험자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뭔가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 착각들. 이 무슨 착각이냐면요, 자기가 갑자기 원로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로놀이를 해. 이런 분들은 뭐냐면 별로 그 공직에 있을 때 별로 국민들한테 존경을 못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되게 잊혀지잖아요. 잊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이제 예로워하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를 부추겨가지고 조중동은 이 사람들을 이제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인터뷰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실어주게 되면은 자기가 갑자기 아직도 그러니까는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착각들 하잖아요. 예? 자기 원로놀이라든가 노출 만들기 이런 건 놀이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권 거부 선언에 동참을 하는 게 당신들이 할 일이야. 마지막으로 제발 좀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몇 번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동안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국무총리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보러 이제 그러니까 무슨 정찰하면 제가 그런 거 체질이 안 맞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해요. 그거 안 해도 할 일 많은데 더 잘할 수 있는 거 선생 짓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대부분 정치인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에는 학생들과 노동자,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부분 정치인들 한 거 없어요. 예? 과실만 따먹었지. 예? 대부분 정치인들. 솔직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공직자들. 뭐 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20,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세습사회가 되는 동안에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꿈을 잊고 희망을 잊고 살아가는 이 되도록 뭘 했냐고요. 그러면은 먼저 부끄러워해야 돼. 그 한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본인들을 어른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존경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왜 그 기억을 안 하고 존경을 안 하겠어요? 존경하죠. 어른이라고.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몇 번 하면 그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어른이 되는 줄 알아. 네? 원로가 되는 줄 알아. 원로의 뜻을 그렇게 모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약간 이거는데 제가 문모시는 사람이 요즘 최근에 저기 조선일보 인터뷰하는데 이상한 헛소리들 여러 번 하는데 그 양반 있잖아요. 내가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는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봤자 추해집니다. 잠깐만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없게 해서는요. 국민이 무엇보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12구 대참사로 자녀를 잃고 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참사에서 자녀를 잃고 나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해하게 됐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는 윤석열 지지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면서 후회하고 지지를 후회하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안전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대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12구 대참사의 이 관련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세월호 이 유가족들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걸 확률이 어떻게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참사를 겪고 나서 후회할 거냐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어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국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안보를 책임지고 평생 직업군인을 사는 김병주 장군 같은 분이, 그분은 제가 장군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국회의원보다 장군이라는 표현을 자기가 더 선호하는 표현이라도 장군이란 대장. 네? 별 4개니까요. 근데 평생 가정주부로 산 분, 자기 정치 같은 거 관심도 안 갖고 산 분들이 투사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투사로요. 투사로. 그런데 아직도 재방송 들으면서 이런 얘기 하면 있잖아요. 이러면 저보러 폴리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폴리패스라는 건요.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예? 예국에는 이런 표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국의 소위 말해서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지식인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갖는 거는요,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거고 정치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제가 정치가 왜 관지를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치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과거에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단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이겁니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니까요. 근데 이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제가 무슨 사익 추구한 게 뭐 있어요? 예?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사익 추구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하게 되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듯이요. 자기 의무가 있듯이요.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듯이요. 똑같은 겁니다. 정치라는 게 제가 뭐랬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는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예?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정치다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든 구성원이 다 책임 있는 거잖아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정치적인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래.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건 지식인이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면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시정잡배야. 제가 볼 때는요. 제 말에 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저랑 공개 토론하세요. 제 논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제대로 공부한 지식인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제발 좀 저한테 그런 똑같은 소리 반복할 거면 제 방송 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 지금 최근에 정치인이나 언론 참 보게 되면은, 예? 제발들 좀요, 이 어른 흉내 내고 싶으신 분들, 어른은요, 흉내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른의 역할을 할 때, 어른 대접 받는 거잖아요. 예? 무슨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그러니까 경력을 가지고 어른 대접 받는 게 아닙니다. 경력은 오히려 뭐냐면 그만큼 책임에 대한 평가를 오히려 받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에 있어서 뭘 했는데 이 평가를 받는 무거운 하나의 이 과거 흔적들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힘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깨시민이고 이게 바로 촛불시민인 거잖아요. 촛불시민과 깨시민이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민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런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개돼지로 살기를 바라는 게 특권층들이 원하는 거야. 예? 특권층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고, 특권층들이 그러니까 무슨 탐욕적인 짓을 해도 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를, 예?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